수진이 보험금 내 거야. 엄마가 법정 상속인인 거 알지?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3일째 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수진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향을 피우지 않았어요. 절도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영정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곧장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놨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엄마야. 저는 그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없었어요. 슬픔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영정 앞에 서서 단 한 방울도, 그리고 수진이 영정을 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영정 속 수진이가. 협조 안 하면 말이야. 그 여자가 말을 이었어요. 법대로 할 거야. 내가 수진이 돈 가로챈 거로 신고할 거야. 언론에도 넘길 거야. 망신당하기 싫으면 사인해.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수진이 아버지 없이 컸을 때도, 수진이 대학 갈 때도, 수진이 아팠을 때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진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눈을 똑바로 봤어요. 처음으로 이 이야기는 그날로부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1993년 7월이었어요. 저는 14살이었고 수진이는 8살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엄마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름이면 새벽부터 부엌에서 소리가 났었어요. 냄비 소리, 물 끓는 소리, 가끔 라디오 소리. 그게 우리 집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이불이 반쯤 걷혀 있었어요. 베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 옷장을 한참 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엄마가 아끼던 옷들이 있던 자리가 분홍색 투피스, 검은 코트, 명절에만 꺼내 입던 연두색 블라우스, 다 없었습니다. 식탁으로 갔어요. 10,000원짜리 2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편지도 없었어요. 메모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 2장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20,000원을 내려다보면서 그때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요. 언니, 엄마 어디 갔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언니, 수진이가 또 불렀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심부름 갔나 봐. 씻어. 밥 해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8살짜리한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사흘 뒤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에 들어서다가 저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밥 있냐?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데웠습니다. 반찬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내 엄마 나갔다. 다른 남자 생겼대.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앞으로 네가 수진이 챙겨.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14살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였습니다. 제가 언니 길을 멈춘 게 저는 그날부터 수진이 엄마가 됐어요. 수진이 학교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수진이 도시락을 쌌어요. 수진이 머리를 묶어줬고요. 수진이가 아프면 밤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술에 빠져들었어요. 처음엔 저녁에만 마시더니 나중엔 낮에도 마셨습니다. 일을 잃었어요.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였어요. 학교 끝나면 아르바이트 가고, 아르바이트 끝나면 집에 와서 수진이 내일 준비물 챙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가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을 거예요. 언니, 엄마는 왜 안 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바쁜가 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애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묻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그날 밤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수진이 모르게 아버지는 제가 고3이던 해 봄에 돌아가셨어요. 강경하였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오정숙에게 전화를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랑 이혼한 사이야. 장례는 내가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그리고 장례식장 직원을 불렀습니다. 절차 알려주세요. 19살이었습니다. 저는 국가 지원을 받았어요.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그 돈으로 아버지 장례를 치렀고 수진이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 입학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또 오정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수진이 대학 붙었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나 지금 여유가 없어. 미안해. 뚝. 저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 갔어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방방 뛰고 있던 수진이한테 언니, 나 붙었어. 알아. 같이 기뻐해줘. 저는 웃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같이 방방 뛰었어요. 오정숙 생각은 안 했습니다. 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수진이는 취업을 했고 저는 작은 빌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대출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집이었어요.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밥을 먹었어요. 수진이가 반찬을 사오고 제가 밥을 했습니다. 언니, 나중에 우리 카페 하나 해. 수진이가 밥 먹다가 말했어요. 작아도 돼. 동네에 조그만 거. 내가 커피 배울게. 언니는 밥 담당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하자. 그 약속을 한 지 2달 뒤였어요. 수진이가 빗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카트를 그 자리에 세워두고 뛰어나갔습니다. 늦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장례식장 3일째 밤, 조문객들이 다 빠져나간 뒤 저는 혼자 수진이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이미 아는 이야기지요. 낯선 여자가 들어왔고 서류 봉투를 내 무릎 위에 탁 내려놨고 나야, 엄마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봤어요. 수진이 영정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여자를. 슬픔이 없었습니다. 단 한 방울도. 그 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버린 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그게 제가 그 여자에게 한 첫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말이 되길 바랐어요. 장례식장 3일째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나간 게 밤 11시였어요.
문상객 명부를 정리하던 장례 지도사도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빈소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수진이 영정 앞에 앉았어요. 국화꽃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수진이답게 눈이 다 감길 정도로 활짝 웃는 그 사진. 작년 봄에 찍은 거였어요. 벚꽃 구경 갔을 때 수진아 부르고 나서 더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향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발소리가 났습니다. 또각또각 굽이 있는 신발 소리였어요. 장례식장에서 굽소리를 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여자였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짙은 네이비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새까맣게 염색해서 뒤로 단단하게 묶었고요.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향 앞으로 가지 않았어요. 수진이 영정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절을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곧장 저한테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알았습니다. 보는 순간 30년 전 그날 아침에 봤던 얼굴이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매는 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그 눈이. 미영아, 그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30년 만이었습니다. 나야. 그 여자가 말했어요. 엄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놨습니다. 탁! 소리가 컸어요. 정적이 깔린 빈소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두꺼운 제 무릎 위에 올려진. 저는 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이 보험금 말이야. 그 여자가 말을 시작했어요. 수진이 영정은 보지도 않은 채 내가 법정 상속인이야. 알지?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열었습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오정숙이 직접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상속 의향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법적 상속인으로서 수진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제 서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협조 서명. 저는 서류를 다 읽었어요. 끝까지.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사인해. 오정숙이 말했어요. 간단한 거야. 엄마한테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당연하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사람이, 수진이가 아팠을 때 옆에 없었던 사람이, 수진이가 대학 붙었을 때 기뻐해주지 않은 사람이, 수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게 아니라 서류 봉투를 들고 온 사람이. 당연하다고요.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어요. 협조 안 하면 말이야. 오정숙이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법대로 할 거야.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내가 수진이 돈 가로챈 거로 신고할 거야. 언론에도 넘길 거야. 인터넷에 올리면 금방이야. 망신당하기 싫으면 사인해. 빈소가 조용했습니다. 향 연기만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오정숙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영정을 봤어요. 수진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벚꽃 아래서 활짝? 야, 듣고 있어? 오정숙이 말했어요. 내가 하는 말 이해해? 저는 천천히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정숙을 봤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오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뭐?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저는 한 번 더 말했어요.
같은 목소리로, 같은 톤으로 오정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배짱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엄마.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요. 10,000원짜리 2장을 식탁에 두고 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장례식 날 전화를 끊어버린 사람이었고요. 수진이 대학 합격 소식에 여유가 없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진이 빈소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정숙이 빈소를 한번 둘러봤어요. 화환을 훑어봤습니다. 조문 명부를 눈으로 쭉 훑었어요. 수진이 친구들은 많이 안 왔네. 화환도 별로 없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정숙이 코트를 여미며 몸을 돌렸습니다. 생각해봐.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나쁘게 하면 서로 힘들어. 엄마가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잖아. 또각또각. 굽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빈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수진이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이번엔 목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이 왔어. 맞지? 영정 속 수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 저는 수진이 사진을 봤습니다. 나 안 무서워. 하나도.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수진아, 내가 없는 세상에서 저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 곁에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 뜬 눈으로 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을 때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조용히, 혼자, 해보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흘 뒤였습니다. 수진이 원룸을 정리해야 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혼자 가려고 했어요. 그냥 혼자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미영 씨, 혹시 오늘 수진 씨 집 정리하시나요? 박명수 씨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철물점을 하는 분이에요. 10년 넘게 알고 지냈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 항상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혼자 하려고요. 차 있어요. 같이 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수진이 원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수진이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샴푸 냄새, 수진이가 쓰던 섬유유연제 냄새. 저는 잠깐 문 앞에서 멈췄어요. 박명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박스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수진이는 원래 정리를 잘하는 애였거든요. 책상 위에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침대 커버도 반듯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나간 것 같았어요. 금방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이랑 메모지가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각종 영수증이랑 서류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봉투가 있었어요. 흰 봉투였습니다. 앞면에 볼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언니에게.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봤습니다. 손이 안 가더라고요. 박명수 씨가 박스를 나르다가 저를 봤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박스를 들고 나갔어요.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뜯었습니다. 수진이 글씨였어요. 동글동글하고 큼직한 수진이다운 글씨.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고백할 게 있어. 6개월 전에 SNS로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 엄마라고 했어. 처음엔 무시했는데 계속 연락이 와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만났어. 언니한테 말하면 언니 힘들까봐 혼자 만난 거야. 미안해. 근데 언니 그 사람 이상해. 밥 먹으면서 처음부터 돈 얘기만 했어. 언니 빌라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내 보험도 알고 있었고, 나 그날 이후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통화할 때마다 녹음했어. 클라우드에 올려놨어. 비밀번호는 언니 생일이야. 혹시 모르니까. 언니, 나 그 사람한테 엄마라는 생각 안 들었어. 한 번도. 언니가 내 엄마거든. 저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언니가 내 엄마거든.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뚝.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이 바보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애가 혼자 다 들었구나. 나 걱정할까봐 혼자 다 감당했구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안 냈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명수 씨가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박스를 조용히 내려놓고 방 한쪽에 가서 섰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어준 게. 한참 뒤에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핸드폰을 찾았어요. 서랍 맨 아래 칸에 있었습니다. 충전이 다 돼 있었어요. 수진이는 잠들기 전에 항상 충전을 해놓는 애였거든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수진이 핸드폰 비밀번호가 코끝이 찡했습니다. 클라우드 앱을 열었어요. 녹음 파일 폴더가 있었습니다. 파일이 37개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37, 6개월 동안 37번을 수진이 혼자 감당했던 거예요.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눌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들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명수 씨, 박명수 씨가 저를 봤어요. 나머지 정리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괜찮으면 다음에 또 와주실 수 있어요? 박명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한마디. 우리는 원룸을 나왔습니다. 차에 탔어요. 박명수 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참 뒤에 제가 말했습니다. 명수 씨, 저 지금 많이 이상하죠? 박명수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앞을 봤습니다. 아니요.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수가 지나갔어요. 하늘이 파랬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하늘색이었어요.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집에 가서 들어야 했거든요. 37개를. 혼자, 수진이가 혼자 감당했던 것들을. 이번엔 제가 감당할 차례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니, 돌아가려고 했다기보다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수진이 목까지 차리는 버릇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밥그릇을 2개 놨다가 한참 만에 하나를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고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미영아. 고모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뭔가 단단히 화가 난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했어.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오정숙이요? 그래. 어제 저녁에 고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수진이 돈을 혼자 챙기려 한다고, 친척들한테 좀 말해달라고, 미영이 막으면 안 된다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어요. 고모. 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 그래. 알지. 근데 조심해. 그 여자 만만치 않아. 나 살면서 저런 사람 몇 번 봤는데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야. 고모 말이 맞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오정숙은 고모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돌렸더라고요. 아버지 쪽 친척들한테, 수진이랑 연이 있던 사람들한테. 내용은 다 비슷했어요.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 이제라도 딸을 챙기고 싶다. 근데 큰딸이 맡고 있다. 자기 도와달라. 30년을 어디 계셨냐고 묻는 사람한테는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살아야 했잖아요. 그게 다 제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했다더군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사정이 있었다. 그래요. 사정이 있으셨겠죠. 근데 저도 사정이 있었거든요. 14살에. 그냥 제 사정은 아무도 안 물어봤을 뿐이에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은주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 직장 동료였어요. 수진이가 제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영 씨 언니시죠? 네. 저 수진이 친구 이은주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불편한 말을 해야 하는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은주 씨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70대 여성분이요. 수진이 어머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사팀에 오셔서 수진이 퇴직금이랑 유품을 가져가겠다고 하셨어요. 자기가 어머니니까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직접 오셨어요? 네. 막으려고 했는데 수진이가 생전에 어머니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저희가 당황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인사팀장님이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가시면서 이은주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나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언니가 자기를 막고 있다고. 수진이 돈 다 가로채려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 말을 복도에서 크게 하고 가셨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미영 씨, 이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 수진이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음 날 저는 이은주 씨를 만났습니다. 수진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요. 이은주 씨는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마시지 않았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사람처럼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이한테 6개월 전에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연락해 왔다고. 엄마라는 사람이. 알고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은주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미영 씨, 수진이가 그 사람 만나고 온 날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울었는지 물어봤더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밥도 먹기 전에 그 사람이 언니 빌라 얘기를 꺼냈대요. 언니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대출은 없냐고,
그리고 보험 얘기를 꺼냈대요. 수진이 보험 수익자가 언니로 돼 있으니까 자기한테 바꿔달라고. 몰래. 언니한테는 말하지 말고. 이은주 씨 눈이 빨개졌어요.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한테 말하면 언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말 못하겠다고. 근데 자기는 너무 무섭다고. 그 사람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고. 저는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서웠구나. 수진이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무서웠는데 말을 못했구나. 나한테. 나 걱정할까봐. 미영 씨. 이은주 씨가 말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언니가 알면 또 자기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고. 근데 이은주 씨가 잠깐 멈췄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언니는 말이야. 평생 나 때문에 힘든 거 티 한 번 안 냈어. 그러니까 나도 티 내면 안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티 내면 안 된다고. 이 바보가 37개의 녹음 파일을 모으면서 혼자 무서워하면서 티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구나.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메어서 잘 안 넘어갔습니다. 이은주 씨. 네. 이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수진이가 이은주 씨한테 털어놨다는 게 그게 다행이에요. 혼자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은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수진이 좋은 언니 뒀다고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우리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언니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클라우드 앱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 폴더를 봤어요. 37개. 이번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이어폰을 꽂았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버스에서 첫 번째 파일을 틀었다가 너무 사람이 많아서 껐어요. 이건 혼자 들어야 했습니다. 제대로 문을 잠갔어요. 불을 켰습니다. 코트를 벗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어요. 37개의 파일이 날짜 순으로 정렬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6개월 전 날짜였어요. 재생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식당 소리가 났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괜찮으세요? 어색한 목소리였어요. 낯선 사람을 대하는 수진이 특유의 괜찮아. 오정숙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수진이가 8살 이후로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많이 컸겠죠. 뭐 먹을래? 엄마가 살게. 엄마가 살게. 아무거나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주문을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음식이 나오는 소리도 났고요. 그리고 오정숙이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 수진이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나이 드니까 몸도 그렇고 생활도 빠듯하고 또 침묵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너희 언니 빌라 있다고 했지? 저는 손이 굳었어요. 언니요? 빌라 갖고 있다던데. 대출은 없어? 있어요. 수진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많이요. 그래도 재산이잖아. 그거 팔면 돈 되잖아.
엄마 좀 도와줄 수 없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밥도 다 먹기 전이었어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는 능력이 안 돼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너 직장 다니잖아. 월급 받잖아. 얼마나 받아?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에이, 엄마한테 그래도 돼?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낳은 자식? 저 보험도 있는 거 아시나요? 오정숙이 말했어요. 생명보험. 수진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수익자가 언니로 돼 있잖아. 그거 엄마한테 바꿔줘. 언니한테는 말 안 해도 되잖아. 몰래. 소리가 없었습니다. 식당 배경 소음만. 왜 말이 없어? 싫어. 그건 못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왜 못해? 엄마가 어렵다는데. 딸이면 도와줘야지. 저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의자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 오정숙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앉아. 밥은 먹고 가. 배불러요. 발소리가 났어요. 멀어지는.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뽑지 않았어요. 다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통화 녹음이었어요. 수진아. 네. 왜 연락이 없어? 바쁜 거야? 네. 바빠요. 엄마가 저번에 한 말 생각해 봤어? 보험 수익자 말이야. 그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안 돼? 내가 낳은 자식 보험인데. 그게 왜 언니 거야? 언니가 저 키워줬으니까요. 수진이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낳았잖아. 낳은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저 끊을게요. 뚝. 세 번째 파일. 수진아. 전화 왜 안 받아?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몸이 안 좋아. 병원비도 없어. 딸이면 좀 도와줘야지. 수진이가 한동안 말을 안 했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한 500은 있어야 할 것 같아. 500이요. 급하거든. 언니한테 빌리면 안 돼? 빌라 있잖아. 언니한테는 말 못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힘들게 하기 싫어요. 오정숙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럼 내가 줘. 월급 받잖아. 저도 형편이 안 돼요. 죄송해요. 죄송은 무슨. 내가 낳아줬더니 이것도 못해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계속 들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돈, 보험, 언니 재산. 오정숙이 전화할 때마다 요구하는 액수가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거절할 때마다 오정숙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15번째 파일이었어요. 아,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네 엄마야.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되죠.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 낳았는데. 낳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낳은 거 말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낳은 거 말고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오정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 끊을게요. 뚝. 저는 이어폰을 잠깐 뺐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낳은 거 말고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해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았구나. 코끝이 찡했습니다. 다시 이어폰을 꽂았어요. 30번째 파일부터는 오정숙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애원하는 톤이었어요. 수진아, 엄마 이번엔 진짜야. 갈 데가 없어. 전세 보증금도 날아갔어. 이달 말까지 나가야 해. 딸이잖아. 딸이면 도와줘야지.
수진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얼마 필요하세요? 또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절하면서도 또 물어보는 게 그게 수진이었어요. 1,000은 있어야 해. 1,000이요. 저한테 그 돈 없어요. 언니한테 빌려. 빌라 담보로 대출받아. 그건 안 돼요. 언니한테는 절대 말 못해요. 왜? 왜 말 못해? 언니가 힘들까 봐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는 평생 저 때문에 힘들었어요.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평생 저 때문에 힘들었어요. 수진아,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 너 덕분에 버텼던 거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마지막 파일이었습니다. 37번째. 사고 일주일 전 날짜였어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언니 몰래 나한테 돈 좀 보내줘. 얼마든 좋아. 100만 원도 돼. 50만 원도 돼. 그냥 조금만. 수진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뭐?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언니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 너 지금 끊을게요. 뚝.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코트를 입은 채로 소파에 앉아서 이어폰을 꽂은 채로 37개를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밖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천천히 뺐어요.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소리내서 혼자. 수진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 내가 했구나. 나 걱정해서. 나 대신 내가 끊었구나.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울고 나서 저는 세수를 했어요. 찬물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할게. 수진아, 내가 혼자 했던 거 이제 내가 할게.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게. 약속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섰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37개의 파일, 수진이 편지, 보험사에서 받은 서류 다 들고 갔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녹음 파일 목록을 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해주세요. 최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최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임한 지 사흘 만에 연락이 왔어요. 미영 씨, 일단 오정숙 씨 측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보험금 건은 이미 정리가 됐어요. 수익자가 미영 씨로 명확하게 지정돼 있으니까 보험사에서도 확인해 줬고요. 오정숙 씨가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나머지 재산은요? 예금이랑 퇴직금 건도 진행 중입니다. 퇴직금은 회사 측에서 지정인인 미영 씨 앞으로 처리하기로 했고요. 예금은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오정숙 씨가 법정 상속인 자격으로 청구서를 넣은 상태예요. 그게 가능해요? 법적으로는 직계존속이니까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30년 부양 의무 불이행. 이걸로 기여분을 주장할 거예요. 미영 씨가 수진 씨를 실질적으로 부양해온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면 오정숙 씨 몫은 없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 그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법적인 단어로 정리되는 게 그래도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일단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정숙 씨의 30년 무연락, 무부양 입증 자료. 두 번째, 미영 씨가 수진 씨를 부양해온 실질적 증거. 세 번째, 오정숙 씨의 금전 요구 정황 증거. 저는 메모를 했어요. 녹음 파일 37개 있어요. 수진이가 모아뒀어요. 최 변호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37개요? 네. 전부 오정숙 씨랑 수진 씨 통화 내용입니다. 돈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보험 수익자 변경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전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수진이 편지도 있어요. 자필로 쓴 거요. 오정숙이 접근해온 경위가 다 적혀 있어요. 완벽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을 한번 내쉬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고모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영아, 나 증인으로 서면 되는 거지?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 고모, 당연한 거야. 내가 다 봤잖아. 내가 수진이 어떻게 키웠는지. 내가 다 봤어. 고모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정숙이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나 처음엔 뭔가 있나 싶었어. 사정이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있잖아. 고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사정 있어. 근데 그래도 자식은 안 버리더라고. 사정 있는 사람들도. 저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다 말할게. 내 아버지 장례 때, 수진이 대학 갈 때, 내가 혼자 다 했던 거, 내가 다 봤으니까. 걱정 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이은주 씨도 연락이 왔어요. 미영 씨, 저 서면 작성했어요. 수진이한테 직접 들은 내용 다 적었어요. 오정숙 씨가 처음 접근했을 때, 보험 얘기 꺼냈을 때, 수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다 적었어요. 이은주 씨, 네, 고마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수진이가 좋아했는데, 미영 씨 언니를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수진이 말 들으면서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못 챙긴 시간에 이은주 씨가 옆에 있었던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너 친구 잘 뒀다.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최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영 씨, 오늘 오정숙 씨 측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오정숙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맞서겠다는 거죠.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끝까지 하는구나. 괜찮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세요. 최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상대 측이 제시한 논리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친모로서의 법적 권리.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우리 쪽 증거에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법적 신분만 들고 온 겁니다. 법적 신분. 나은 것. 그것 하나.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정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 목록이었어요. 첫 번째, 수진이가 모아둔 녹음 파일 37개, 오정숙의 금전 요구, 보험 수익자 변경 종용, 협박에 가까운 발언들,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수진이의 자필 편지,
오정숙이 SNS로 접근해온 경위, 본인이 느낀 두려움, 언니를 걱정하는 마음, 전부 수진이 글씨로. 세 번째, 보험사 확인 서류, 수익자 한미영, 변경 요청 없음. 네 번째, 퇴직금 지정 서류, 수진이가 지정한 수령인, 한미영. 다섯 번째, 고모 한정래의 증언, 1993년 이후 오정숙의 무연락, 무부양. 미영이 수진을 단독으로 부양해온 사실, 아버지 장래, 수진의 대학, 전부 미영 혼자였다는 증언. 여섯 번째, 이은주의 서면 진술, 수진이 생전에 직접 전한 내용, 오정숙의 접근 방식, 수진이 느낀 공포. 일곱 번째, 주민등록 이력, 30년간 오정숙의 주소지, 수진, 미영과 단 한 번도 같은 주소가 없었다는 기록. 오정숙 측 변호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어요. 최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 씨, 상대 측 변호사가 연락해 왔어요. 뭐래요? 합의 의사가 있냐고. 저는 잠깐 멈췄어요. 합의요. 네. 오정숙 씨 측에서 일부라도 달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수진아, 합의 안 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1원도요? 1원도요. 최 변호사가 잠깐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을 전한 뒤였습니다. 오정숙 측 변호사가 손을 놨어요. 최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영 씨, 상대 측 변호사가 사임했습니다. 사임이요? 네.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맡을 수가 없다고. 손을 뗐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기고 있어. 내가 모아둔 37개가 다 이야기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오정숙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직접 문자였어요. 미영아, 한 번만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봤습니다. 최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만나도 될까요? 혼자요? 네. 최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만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정리됐으니까요. 단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세요. 알겠어요. 약속 장소는 오정숙이 정했어요.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어요. 오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랑 달랐어요. 코트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는데 오히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오정숙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깐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영아, 저는 창밖을 보다가 오정숙을 봤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엄마도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너희 아버지랑 있으면 못 살 것 같았어. 엄마도 사정이 있었던 거야. 이해해 줄 수 없겠니? 이해. 저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한번 굴려봤어요. 미영아. 오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진짜 힘들어. 갈 데가 없어. 2번 이혼했어. 재산도 없어. 몸도 안 좋고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정숙 눈에서 딸이잖아. 그래도 내가 낳은 딸이잖아. 이 나이에 엄마가 이러는데 못 본 척 할 수 있어? 저는 그 눈물을 봤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더 슬펐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저한테 낯선 사람이라는 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정숙이 눈물을 닦으면서 저를 봤어요. 저는요, 14살의 수진이 손잡고 학교 보내면서 엄마 욕 한 번 안 했어요. 수진이 앞에서 수진이가 상처받을까봐. 오정숙이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 어디 갔냐고 물을 때마다 심부름 갔나 봐. 바쁜가 봐. 그렇게 말했어요. 30살이 넘어서도 수진이가 가끔 엄마 얘기 꺼내면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게 30년이에요. 오정숙이 손을 식탁 위에 올렸어요. 미영아, 엄마가 잠깐만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끊었어요. 다 들을게요. 근데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정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한테 엄마가 없었던 건 30년 전부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전화했어요. 기억하세요? 오정숙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랑 이혼한 사이야. 장례는 내가 알아서 해. 그러셨잖아요. 그때 저 19살이었어요. 오정숙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수진이 대학 갈 때도 전화했어요.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유가 없다고 하셨죠. 그때 수진이 22이었어요. 제가 30살이었고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요. 저는 다시 오정숙을 봤어요. 못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 오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수진이요. 저는 말했어요. 수진이가 중요해요. 수진이는 6개월 동안 혼자 감당했어요. 저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전화 받고 혼자 녹음하고 혼자 버텼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오정숙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 수진이한테, 지금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 말, 저는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 하셨어야 했어요. 오정숙이 입술을 떨었어요. 수진이는 이제 없잖아. 네, 저는 말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 미안함, 수진이한테 가져가세요. 저한테는 소용없어요. 오정숙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좀 많이.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우는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저한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미영아, 오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줘. 살게. 저는 커피잔을 들었어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놨어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드릴 게 없어요. 오정숙이 저를 봤어요. 아,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날카로워졌어요. 야, 미영아.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낳아줬잖아. 내가 낳아줬는데 이게 말이 돼?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죽으면 내 책임이야. 그거 알아? 내가 진짜 죽으면 내가 죽인 거야. 저는 걸었습니다. 카페 문 쪽으로. 뒤에서 오정숙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야, 한미영. 너 이 나쁜 년아. 내가 낳아줬더니
배은망덕한 두고 봐. 두고 보라고.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욕소리가 유리 너머로 들렸어요. 저는 길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저한테 닿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이미 끊어진 사이라서 그런가 봐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버스 정류장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번호를 눌렀어요. 당연히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눌렀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뚜뚜뚜뚜. 연결음만 울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끝났어. 한 푼도 못 가져갔어. 내가 지킨 거야. 언니 아니라 내가 지켜준 거야. 바람이 또 불었어요. 수진이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오랫동안 그 바람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최 변호사한테 최종 연락이 왔어요. 미영 씨, 전부 정리됐습니다. 생명보험금, 전액 미영 씨 수령, 예금 및 기타 상속 재산, 전액 미영 씨 수령, 퇴직금, 미영 씨 수령 완료, 오정숙 씨 수령액.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단 한 푼도.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수진이 사진을 꺼냈어요. 지갑 안에 넣어두고 다니던 벚꽃 사진. 수진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됐어. 다 됐어.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수진이가 제일 좋아하던 계절이었습니다. 벚꽃 필 때면 꼭 저를 끌고 나가던 애였어요. 언니, 벚꽃 보러 가자. 바빠. 바빠도 가야 해. 벚꽃은 일주일이야. 매년 그랬어요. 올해는 혼자 봤습니다. 집 앞 벚나무 아래서 오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수진이랑 약속했던 거 해야겠다고. 카페요. 작은 거. 동네에 조그만 거. 수진이가 그랬잖아요. 저는 2달을 뛰어다녔어요.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인테리어를 알아봤어요. 커피를 배웠습니다. 박명수 씨가 도와줬어요. 인테리어 업체 알아봐 준다고. 자재 고르는 것도 같이 다녀줬고요. 이거 어때요? 제가 목재 샘플을 들고 물어봤어요. 좋네요. 그게 전부였어요. 박명수 씨는 항상 좋네요. 아니면 이게 더 낫겠는데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좋았어요. 쓸데없는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개업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텅 빈 카페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가 다 올려져 있었어요. 테이블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그냥 바닥에 앉았습니다. 벽에 수진이 사진을 걸었어요. 벚꽃 사진. 그 사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언니 내일 카페 열어. 내 이름으로. 수진이네. 맘에 들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당연하지만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언니가 커피 배웠어. 맛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제일 먼저 마셔봐야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더 일찍 해줬어야 했는데 같이 했어야 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벽에 수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알아. 저는 말했어요. 그 웃음
언니 잘 알아. 됐다는 거잖아. 잘했다는 거잖아.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사진 앞에. 그리고 일어났어요. 내일을 준비해야 했으니까.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박명수 씨였습니다. 오셨어요? 네. 뭐 드실 거예요? 아메리카노요.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에. 저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핸드 드립이었어요. 물 온도 맞추고 천천히 가져다 드렸습니다. 박명수 씨가 한 모금 마셨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가려다가 어때요? 물어봤어요. 박명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맛있어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박명수 씨는 매일 아침 왔습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항상 아메리카노, 창가 자리, 신문, 그게 전부였어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읽고 1시간쯤 있다가 가셨어요. 가시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아침 박명수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오셨어요? 네. 오늘도 아메리카노요? 박명수 씨가 잠깐 멈췄어요. 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더요? 맞은편 자리 거요. 저는 박명수 씨를 봤습니다.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62살 남자가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아무 말을 못했어요. 심장이 쿵 했거든요. 이 나이에 저도 참 아메리카노 2잔이요? 저는 겨우 말했어요. 박명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귀가 빨간 채로 저는 커피를 만들었어요. 2잔 창가 자리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박명수 씨 앞에 하나, 맞은편 자리에 하나. 앉으실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박명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면요. 저는 웃었어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박명수 씨도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도, 커피도,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도. 한참 뒤에 박명수 씨가 말했어요. 카페 이름 잘 지었어요. 저는 벽에 수진이 사진을 봤어요. 제 동생 이름이에요. 박명수 씨가 수진이 사진을 봤습니다. 알아요. 알았어요? 수진이네 카페잖아요. 수진 씨 웃음이 미영 씨 웃음이랑 닮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었습니다. 그래요? 네. 둘 다. 웃으면 눈이 없어져요. 저는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박명수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 봤어요. 박명수 씨가 웃는 걸. 조용한 웃음이었어요. 소리 없이 눈가에만 주름이 지는. 그게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어요. 박명수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왔습니다. 아메리카노, 창가 자리. 근데 커피가 2잔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신문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랑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말이 없어도 옆에 있으면 따뜻했거든요. 수진아, 저 있잖아.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좋아.
카페 열어야 한다는 게, 누군가 올 것 같다는 게, 그게 좋아. 오랜만에 뭔가를 기다리게 됐어. 있잖아, 수진아. 사랑에 늦은 나이가 없다고. 내가 맨날 했던 말. 언니는 왜 연애를 안 해? 바빠. 바빠도 해야 해. 언니 나이가 몇인데. 맨날 그랬잖아. 언니 이제 알 것 같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쿵 한다는 거. 이 나이에 그게 살아있다는 거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아.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평생 곁에 있어준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리고 떠난 뒤에도 마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수진이는 지금도 제 안에 있어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 벽에 걸린 사진으로 웃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고 저도 웃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